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이야기는 멀지도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도 않은 곳, 바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는 아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혼하던 날, 남편은 제 손에 은행 카드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오기가 발동해 그 카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5년 후, 제가 투자 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을 찾아 잔액을 조회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쥔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앞의 바람은 차가웠고 제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지만 저는 기어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서 있는 박지우는 작년에 제가 사준 감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여전히 그 온화하고 우아해 보이는 모습 그대로였죠. 하지만 저 껍데기 아래 얼마나 역겨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혼 서류를 그에게 들이밀며 분노를 억누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오늘부로 우리 두 사람 서로 빚진 거 없이 끝난 거야. 더는 내 인생 낭비하게 하지 마. 그는 즉시 펜을 들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복잡한 눈빛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며칠 전 그의 차 조수석에서 발견한 제 것이 아닌 긴 머리카락 한 올,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코앞에서 알도 못 낳는 닭이라며 저주를 퍼붓던 모습이 떠올라 온몸이 혐오감으로 떨렸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생각, 뭘 더 생각해? 저는 맹렬하게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 여자랑 뒹굴던 걸 생각하라는 거야? 아니면 내 어머니가 날 괴롭히던 그 창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하라는 거야? 박지훈, 나 김서연이야. 그렇게 구질구질한 사람 아니라고. 너희 집안에서 날 보기 싫다는데 내가 나가주면 그만이지. 어디서 위선적인 척이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오늘이 지나면 이 남자와는 남남이니까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빈털터리였던 그와 결혼해 5년을 버텼습니다. 옥탑방에서 시작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 오기까지 저는 날이 갈수록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이런 배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한 발 다가왔지만 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저는 반걸음 뒤로 물러나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합의서는 내가 이미 서명했어. 너도 빨리 서명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펜을 들어 빠르게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 소리가 이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고 마치 제 심장을 긋는 칼날 소리 같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가 서류를 두 부로 나누어 한 부는 제게 건네고 다른 한 부는 자신이 챙겼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그가 주머니에서 갑자기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렸고 카드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너 주려고 가져온 거야. 그가 허리를 굽혀 카드를 주우려 했지만 저는 발로 막아섰습니다. 김서연, 너 이혼하고 나면 당장 힘들 거 알아. 이 돈 가져가. 너한테 충분히 뭐. 입 닥쳐. 내가 너랑 내 집안이 나한테 한 짓을 잊을 만큼 충분하다는 거야? 제가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훈, 너 나를 대체 뭘로 보는 거야? 그래, 나 돈 없어. 하지만 내 돈은 필요 없어.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정말 웃기지도 않아. 미안해서
돈으로 때우려는 거야. 아니면 내가 너 없으면 굶어 죽을까봐 이딴 카드로 날 조종하려는 거야? 어느 쪽이든 난 안 받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몸을 굽혀 카드를 주어 다시 제게 건네려 했습니다. 수작 부리지 마. 저는 뒷걸음질 치며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돈 네가 아끼는 그 여자한테 선물이나 사주지 그래. 나 김서연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한이 있어도 너 박지훈 돈은 10원 한 장 안 써.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제 몫에 이혼 합의서를 움켜쥐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빨랐습니다.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미련을 모조리 발밑에 지시겨 버리겠다는 듯이요. 그의 시선이 제 등 뒤에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절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그에게 비참한 꼴을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합의서,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러 아팠지만 그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가자. 이 남자에게서, 이 상처투성이인 곳에서 멀리 떠나자. 바닥에 떨어졌다. 다시 그의 손에 들린 그 은행카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건 보상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법원 정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걷고 또 걷다가 길가 가로수 아래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혼했네. 진짜 이혼했어. 허공에 대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는 것보다 더 흉한 웃음이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합의서를 가방 깊숙이 넣은 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는 대신 한참을 걸어 눈물이 마를 때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께 5년간 살았던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익숙한 단지로 들어서며 저와 지훈이 함께 심었던 화단나무를 보았습니다. 어느새 잎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이제 저와 상관없다고요. 택시비를 내고 올라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가 돌아가는 그 찰나의 순간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이 문 뒤에는 제 5년의 청춘과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처만 남은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에는 짜다만 목도리가 놓여 있고 탁자 위에는 커플 머그잔이, 벽에는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지훈 곁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그때는 그의 눈빛이 온통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 그보다 더한 풍자가 없더군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죠. 짐을 싸는 동안 이혼을 결심하게 했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름 전, 지훈은 야근이라며 3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사골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묻은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의 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 시트 틈새에서 긴 갈색 웨이브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제 머리는 검은색 머리였고 그렇게 길게 기른 적도 없었죠. 그 순간 전신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들고 따져 묻자 그는 고객이 탔을 수도 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더 캐묻자 오히려 저보고 의부증이라며 집에서 할 일 없이 망상만 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욕을 퍼부으셨죠. 결혼 5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다며 밭이 문제라며 집안 대를 끊어놓을 셈이냐고요.
병원 검사 결과 둘 다 정상이라고, 그저 인연이 닿지 않은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사업도 잘 나가는데 어떤 여자를 못 만나겠니? 네가 그동안 고생한 거 봐서 참고 사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갈라섰어.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눈치 있으면 알아서 나가라. 내 아들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기 전에. 그때 가면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 당신이 좀 참아.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우려 들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내를 보호할 줄 모르고 외도까지 의심되는 남편, 그리고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이런 지옥 같은 나날을 하루도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했고, 지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탁 하고 캐리어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옷가지와 추억들을 모두 가방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욕실에서 세면도구를 챙기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한 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에는 아침에 제가 떨어뜨렸던 그 은행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다시 왔어?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물건 좀 가지러 왔어. 그의 시선이 제 캐리어에 머물렀습니다.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너랑 내 가족 눈치 보며 계속 살까? 박지훈, 우린 이혼했어. 여긴 이제 내 집 아니야. 그는 말없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제가 그를 스쳐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그가 제 팔을 잡더니 캐리어 옆 주머니에 그 은행 카드를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멈춰서서 카드를 꺼내 그에게 다시 던졌습니다. 내가 안 받는다고 했잖아. 카드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는 다시 주워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 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너 당장 갈 곳도 없고 직장도 없잖아.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다리 밑에서 자든 길거리에서 노숙하든 너한테 동정받을 일 없어. 박지훈, 내가 너 없으면 죽을 것 같니? 두고 봐. 내가 너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살 거니까. 이웃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확실히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현관 앞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돈이 그렇게 처치 곤란이면 저기다 버려. 다시는 나 모욕하지 마.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쓰레기통으로 다가가 카드를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가 카드를 버리는 것을 보고서야 제 속의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박지훈, 이제 우린 정말 남남이야.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캐리어를 끌고 층계를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친구 이민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 가장 친한 친구로 오늘 제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리러 와주었습니다. 서연아, 민지가 달려와 제 짐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잘했어. 민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똥 차가고 벤츠 온다잖아. 내가 너 지낼 곳 알아봐 뒀어. 낡은 빌라이긴 한데 깨끗하고 내가 일하는 곳이랑도 가까워. 민지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이런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친구끼리 무슨 소리야. 가자. 일단 짐 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 새 출발 축하해야지. 우리는 민지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련은 없다. 오직 해방감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떠난 뒤 민지가 다시 그 아파트 복도로 올라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은행 카드를 주워왔다는 사실을요. 민지는 제가 나중에라도 후회할까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몰래 챙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5년 뒤 제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다시 제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민지가 구해준 방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옷장을 놓으니 꽉 찼지만 햇볕은 잘 들어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첫날 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은 비상금으로 모아둔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혼 후 5년의 경력 단절은 컸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나이가 많다거나 감각이 떨어졌을 거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합격한 곳은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허탕을 치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민지가 조언했습니다. 서연아, 당장 취업이 안 되면 일단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는 건 어때? 너 손재주 좋잖아. 그 말에 예전에 취미로 만들었던 비즈 액세서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재료를 떼어와 밤새 액세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대 근처 프리마켓과 노점을 돌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텃세도 심했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몇 개 팔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라도 내리면 물건이 젖을까봐 온몸으로 가리느라 흠뻑 젖은 채 집에 돌아와 울기도 했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뜨면 짐을 싸들고 골목길로 도망쳐야 했죠. 그럴 때마다 민지가 퇴근 후 달려와 함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다행히 제 액세서리는 독특한 디자인과 꼼꼼한 마감 덕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단골 언니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솜씨가 너무 아까워. 이참에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보는 거 어때? 길거리에서 고생하지 말고.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대학가 근처에 아주 작은 매장을 얻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직접 페인트 칠을 하며 꾸몄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저는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문구류와 소품으로 품목을 넓혔습니다. 2년 후 저는 2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직원도 2명이나 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도 설립해 주변 소매점들의 물건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당당했고 주변에는 저를 호감있게 보는 남자들도 생겼습니다. 그중 최민호라는 거래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점잖은 분이었죠. 제가 이혼녀라는 걸 알고도 개의치 않았고 물류 사고가 터졌을 때 밤을 새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제게 고백했을 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사랑보다 성공이 더 절실했으니까요. 그는 쿨하게 친구로 남겠다고 했고 우리는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혼 후 오히려 더 잘 풀렸다고 생각했죠. 지훈이 몇 번 찾아오고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가 가게에 찾아왔을 때 직원들을 시켜 내쫓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꺼져줘. 그게 제가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그 은행 카드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짙겠습니다. 제가 가장 높이 날아올랐다고 생각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사업 파트너였던 정수정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투자 모임에서 알게 된 언니인데 호탕하고 발이 넓어 꽤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아, 대박 정보 하나 가져왔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수정 언니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정부 지원받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야. 배터리 관련인데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라 무조건 돼. 내 친구 유 대표가 주관하는데 3개월이면 원금 회수하고 반년이면 2배로 불려준대.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투자가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언니는 두툼한 서류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관인, 승인 서류,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의 입금 내역과 수익 인증까지. 거기엔 제가 아는 사장님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 속이겠니? 너 사업 더 키우고 싶다며. 강남 테헤란로에 사무실 내야지.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회사를 더 키워 저를 무시했던 시댁과 전 남편에게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앞섰습니다. 언니를 따라 강남의 번듯한 사무실에 가서 유 대표라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사무실은 직원들로 북적였고 유 대표의 브리핑은 완벽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의 운영 자금 3억 원, 그리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0억 원 약 500만 위안 상당을 투자했습니다. 최민호 씨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제 귀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송금을 마친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반년 뒤면 20억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하지만 약속된 수익 지급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수정 언니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강남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저는 그곳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사기래요. 유 대표랑 정수정 한패였대요. 돈 들고 날랐대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10억, 제 피와 땀 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날아간 것입니다. 멍하니 있다가 회사로 돌아오니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보가 와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제를 독촉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번 달 월급은요.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해 직원들 월급과 급한 불을 껐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 다시 민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민호 씨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자 모두가 등을 돌린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민지의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민지가 몸으로 막아서며 그들을 돌려보냈지만 저는 수치스러움에 죽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조용히 서랍을 열더니 낡은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민지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5년 전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지훈의 카드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워뒀어. 네가 자존심 때문에 안 쓸 건 알았지만 혹시나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몇 푼이라도 들어있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잖아. 싫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어도 그 사람 돈은 안 써. 야, 지금 자존심 세울 때야. 빚쟁이들이 내일 또 올 텐데 너 감옥 갈래? 일단 살고 봐야지. 민지의 호통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일단 살고 보자.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다음 날 아침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땀이 차서 카드가 미끄러웠습니다. ATM기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 지우는 꼼꼼한 성격이라 비밀번호를 잘 바꾸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결혼기념일인 1026 뒤에 10을 붙여 눌렀습니다. 띠리링, 접속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창구로 가서 잔액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 잔액 20억 원 약 800만 위안 상당 맞으신가요? 네. 얼마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억 원입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2000. 0의 개수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지훈이 그 당시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을 이 큰 돈을 나에게 줬다고. 왜? 은행을 나와서도 다리가 후들거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왜 나에게 이 큰 돈을 줬을까? 정말 바람을 피운 게 맞나?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왜? 저는 인터넷으로 JH테크를 검색했습니다. 5년 전엔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그의 회사는 이제 코스닥 상장을 앞둔 중견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박지훈, 저는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JH테크 사옥은 으리으리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제 이름을 대자 비서실에서 바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28층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훈이 창가에 서 있다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5년 전보다 훨씬 중후해 보였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애틋했습니다. 왔어? 이 돈. 뭐야? 저는 카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나한테 20억이나 줬어? 너 그때 사업 힘들었잖아. 지훈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그의 회사는 경쟁사인 강 대표의 적대적 인수, 합병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지훈의 어머니를 꼬드겨 저를 쫓아내면 회사를 살려주겠다고 협박했고 지훈이 거절하자 저를 해코지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속아 저를 괴롭혔고 차에 머리카락을 둔 것도 불임이라며 모욕을 준 것도 모두 어머니가 강 대표의 사주를 받아 꾸민 일이었습니다. 널 지키려면 널 내 곁에서 떼어놓는 수밖에 없었어. 강 대표가 너한테 빚까지 씌우려고 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정 떨어진 척 연기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돈은 내 개인 자금 전부였어. 내가 혼자서라도 고생하지 않길 바랐는데 내가 그렇게 독하게 연락을 끊을 줄은 몰랐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며 5년을 살았는데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강 대표 회사는 망했고 난 다시 일어섰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평생 갚을게. 그의 손이 제 손등 위로 덮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 진실을 말해줘서. 저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5년 동안 나는 너무 많이 변했어. 혼자 싸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 당신 마음은 고맙지만 이 돈은 빌리는 걸로 할게. 내 빚 갚고 다시 사업 일으켜서 꼭 갚을게. 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대신 힘들면 언제든 기대. 친구로서 저는 그 돈으로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돈다발을 던져주고 나오는 기분은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사립탐정을 고용해 정수정과 유 대표의 은신처를 찾아내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들은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제 잃어버린 돈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소식도 들었습니다. 강 대표가 망하면서 뒷배가 사라지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병이나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는 시어머니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잘 살아요. 남 탓하고 며느리 쫓아내서 얻은 결과가 이거네요. 건강하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남은 돈과 회수한 자금으로 다시봄이라는 여성 창업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혼이나 경력 단절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해주는 곳입니다. 개소식 날 수많은 여성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추위 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 버티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객석 뒤편에 지훈이 서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서로에게 담백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는 누군가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닙니다. 저는 김서연,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